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처음 회동해 정권 인수인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후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통해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한미 동맹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닙니다. 트럼프의 차기 내각 구성을 전망해보고 안보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남궁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트럼프가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이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건데 우리나라의 앞날에도 좀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은 민주당 오바마의 민주당 시대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시대로 넘어간다는 단순한 어떤 변화이기보다는 네. 공화당 민주당을 포함한 일종의 미국의 기득권 정치권에 대해서 아웃사이더의 승리다.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기존의 정치권들이 추구했던 대내적인 정책에 어느 정도 큰 변화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이 이 패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일종의 적극적 리더십을 향유하던, 그리고 그 리더십 속에서 정책을 운영하던 국제주의에서 이제는 이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리더십을 거부한다. 그리고 새롭게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는 여태까지의 공화당 민주당 어떤 이런 정권의 변화이기보다는 공화당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 미국 정치의 메인스트림에서 상당히 새로운 다른 하나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화가 클 것이라면 우리도 빨리 파악을 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1기 내각이 어떻게 꾸며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외교 안보 라인에 가장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강경파가 또 함합형에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첫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자체가 정치적 경력이 이제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각을 만들고 어떤 정치적인 접근을 할지가 사실은 불투명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버드피드에서 차기 내각 후보군 41명 예상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를 보면은 국무장관으로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그다음에 뉴트 깅리지 전 하원 의장. 네. 밥 코어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장관 후보로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라든가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 같은 친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나 마이클 플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많이 그래도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나 뉴트 깅리지 전 하원 의장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선거에 공헌한 게 없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국무장관의 어떤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네오콘이라고 그래서 미국이 국방력과 힘에 의해서 대외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는 걸 상당히 강조하는 일종의 매파이면서 강경파들이죠. 그래서 아직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존 볼튼이라든가 뉴트 깅리지 같은 사람들이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같은 자리를 갖는다. 그러면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대중국 정책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한 접근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을 악의 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미국이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교 안보 현안을 트럼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실리를 추구하고 좀 직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교 안보 정책을 가져가는데 좀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까요? 네, 좀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 후보자 트럼프와 대통령 트럼프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이거는 다른 대통령들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즉 대선 선거 기간에 상대보다 내가 더
상당히 그 우세하다 또는 올바르다. 내 정책이 더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과장들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실제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얘기한 그대로 그 정책을 취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큰 문제이기보다는 좀 다행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 마초적 성격이라고 할까 또는 조금은 즉흥적인 성격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존 볼턴이나 뉴트 킹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주요 포지션에 인선하겠다는 어떤 만약에 그런 그 계획까지 갖고 있다면 상당히 우리로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국내적으로 일종의 그 화이트 푸어, 백인이면서 소득이 잡고한 이런 사람들이 못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호응을 받은 건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FTA 같은 부분에서 협상을 해서 미국에 유리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뭐 이민 문제를 강하게 저지한다든가 또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을 흘리는 어떤 문제들을 밖에 나가서 나는 돈을 흘리지 않겠다. 이런 건 이제 동맹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 분담금을 상당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인상한 걸 요구할 수 있다든가 또는 본인이 얘기한 것 같이 주한미군 천수까지도 이게 지금 언급이 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안보와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우려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지자들의 호응과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좀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공언했던 미국 우선주의와 이게 맞는 건지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네, 첫째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밖에 나가서 돈을 흘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국내적으로 뭐 경제 발전을 지키고 해서 이러한 그 화이트 푸어, 즉 소득이 적은 백인들을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 즉 사드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일종의 이 사드 체계, 즉 핵에 대한 유격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S밴드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체계 이런 사드 체계에 대한 가격이 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그냥 미국이 다 지불한다는 이전의 어떤 약속, 우리는 기지만을 주고 이 무기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이전의 한미의 약속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같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지불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 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동맹 강화에 100% 공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덕담 수준으로 던진 얘기 아니냐.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한 발언들을 보면 앞으로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우려도 된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요. 네, 뭐 전화로는 서로 축하하고 그다음에 그 양국이 협력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양국이 협력을 하고 좋은 미래로 가자 하는 그 전화였던 것 같은데 물론 안심이 되는 부분은 뭐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 상당히 많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의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를 안심시키는 전화 통화이긴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동맹으로 미국의 돈을 무조건 쓰지는 않겠다.
그래서 안보 무임승차를 인정하지 않겠다 네.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이게 지금 2004년, 14년에 결정이 되고 5년을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즉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1년 후부터는 네. 그 다음 5년을 위한 이제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의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의 압력으로서 네. 주한미군의 그 상징적 철수 문제 같은 부분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완전히 빼지는 못하고 네. 그거는 뭐 미국에게도 국가 이익이 있는 거니까 그 선거 기간에 얘기한 것 같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인상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정도가 됐을 경우에 뭐 압력용으로 뭐 상징적으로라도 뭐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뭐 철수는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못하죠. 우리에게 상당히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게만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북핵 인식을 보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김정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고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오바마 정부보다는 소프트하게 나갈 네. 거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일종의 차별화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또는 거기에 속한 클린턴 후보자가 대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대화도 할 수 있다는 네. 거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보다 더 강력하게 아니 더 훨씬 더 소프트하고 유화적으로 나간다는 거 예상할 수는 없고요. 단지 뭐 대화는 누가 하더라도 대화도 하나의 그 해결의 방법이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화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대화를 시작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에 해결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대북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더더군다나 이 존 볼튼 이런 그 사람들은 미국의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공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매파들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나 국방부의 존 볼튼이나 뉴트 킹리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개각의 어떤 주요 포스트로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상당히 강력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한 접근이라 하신다면 선제 타격론까지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존 볼튼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 접근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마지막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항상 all options on the table.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마저도 지금 쓸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항상 마지막 접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이 개발해 나가고 증강해 나가는 네. 핵무기의 전력이 점점 ICBM이라든가 SLBM, 즉 대륙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의 입장에서 바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 홈랜드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인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군사적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트럼프 시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도 현명하게 이 난국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